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현 작가의 수국의 계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한 사랑의 거짓말이 결국 서로를 엇갈리게 합니다. 사랑은 정말 용기 있는 자, 쟁취하는 자의 몫인가 봅니다. 조현 작가의 수국의 계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왠지 수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아마도 이 도시의 아침이 물에 젖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수국은 비의 꽃이며 엷은 그늘과 습기에 어울리는 꽃이기 때문이다. 수국은 여름, 특히 장마철 꽃이다. 그늘이 진 축축한 땅에서 잘 자라며 물을 적게 주거나 공기 중에 습도가 낮으면 잎이 금방 늘어진다. 직사광선을 싫어하여 큰 나무 아래나 담장 밑 같은 반 그늘에서 처연한 꽃이다. 이렇게 습기와 그늘에 어울리는 꽃답게 수국의 꽃말은 참으로 우울하다. 흰 수국은 변심과 변덕, 청색의 수국은 냉담과 무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분홍빛 수국이 소녀의 꿈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철없기는 마찬가지다. 아주 간혹 수국의 꽃말이 진심이나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애호가도 있지만 이 또한 변하기 쉬운 인간의 진솔한 면을 뜻하는 것이라고 새겨도 좋을 것이다. 수국이 재기발랄한 모양새와 달리 이렇게 울적한 꽃말을 가지게 된 것은 자라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같은 품종이라도 꽃 색깔을 달리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꺼리고 다소 음습한 그늘을 애호하는 특성에 덧붙여서 뿌리를 편 토양에 따라 색을 달리하니 말이다. 수국은 흙이 중성이면 흰색, 산성이면 청색,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의 꽃을 피운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이를 지조가 없다고 보았다. 관점을 달리하면 솔직 담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옛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 수국 주위에 백반을 묻고 물을 주면 흰색의 꽃이 푸르게 변하고 석고가루를 묻고 물을 주면 며칠 사이에도 꽃잎이 붉게 변한다. 그래서 수국은 또한 칠변화라고도 한다. 백낙천이 지어준 자양화라는 이름이 무색한 힐난이다. 아니 수국의 꽃말에 대해 듣게 된 것은 사범대에 들어가 방학이면 근처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당시 근무하게 된 학원 가까이에 꽃집이 있었는데 여주인의 참한 성품이 눈에 띄는 가게였다.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학원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되는 대로 그 꽃집으로 뛰어들었다. 아무려면 뭔가가 어긋나서 수리를 기다리는 구두가 늘어선 수성가게보다는 예쁜 꽃들이 화사한 꽃집이 잠시 비를 피하기에는 더 좋은 셈이지 않을까. 여하튼 아는 그날 그렇게 꽃집에서 비를 피하면서 파스텔 톤의 꽃잎을 함처럼 뽐내고 있는 꽃이 하도 예뻐서 이름을 물어보았다. 애당초 별달리 살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이다. 그즈음 막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쏟아지는 비가 너무도 부드러워서였을까. 꽃집 여주인은 다소 젖은 음색으로 수국이라고 꽃 이름을 알려주었다. 어차피 비는 금세 그칠 기세가 아니니 잠시 앉으라는 말에 아는 수국 사이에 파묻혀 여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어느 날은 무슨 얘기든 옛 추억을 가지런히 다듬고 싶은 그런 때. 사연인즉 여주인은 처녀 시절 한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꽃이 수국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꽃말 외우기를 좋아했던 여자의 언니는 수국의 꽃말이 변심이나 냉담 같은 부정적인 뜻이라고 동생에게 전해주며 센스 없는 남자를 힐난했다는 것이다.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평소에 장점으로 생각했던 우직한 남자의 면모마저 아둔하게 느껴진 여자는 그 후로 그를 점차 멀리했다고 한다. 남자는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굳이 다른 도시로 직장을 옮겨버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과적으로 그 꽃다발이 결별의 이유가 된 셈이었다고 했다. 그 후로 여자는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마저도 사고로 잃고 결국 홀로 된 몸으로 꽃집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그해 장마철에 수국다발을 들고 온 그 남자가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 시절 그 얘기를 인상 깊게 들어서였는지 오늘같이 처연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렇게 수국 사이에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던 그 꽃집 주인의 젖은 음색이 생각난다. 그래서 이제는 수국을 선물용으로 팔지 않지요. 아는 멀리 교무실 창밖으로 알록달록하게 움직이는 우산들이 자잘하게 돋아나는 수국의 꽃잎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국은 자신의 모양새와 달리 사람들이 부여한 어떤 선입관 때문에 그걸 의식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선물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꽃이 되어버렸다. 최소한 그 여주인은 그렇게 여겼을 터였다. 하지만 선물용으로 팔지 않을 거면서 그 꽃집에 가득하던 수국들은 뭐였던 걸까? 그리고 내가 수국에 대해 처음 꽃말을 들었을 때 아찔했던 그 기분은 또 무엇이었을까? 아는 비 오는 아침에 교무실의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안 선생님, 그러면 팔지도 않을 꽃을 왜 가져다 놓은 걸까요? 오늘 아침에서야, 그러니까 그때 여주인의 나이가 된 지금에서야 겨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꽃집 주인이라고 해서 꼭 팔기 위해 꽃을 다듬는 것은 아닐 터. 때로는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그 애상을 잊기 위해 수국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아는 왠지 생각나 출근길에 한 다발 사온 수국에 대해 동료 선생들이 궁금해하기에 그렇게 20살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는 안다. 연교시 자습 시간을 이용한 한담에 꽤나 많은 윤색이 있었다는 것을. 진실은 이런 거다. 사실 아는 학창시절에 그런 꽃집 여주인을 만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분위기 있는 주인에게 그런 심파주의 사연을 들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진실은 아니 학창시절에 멋모르고 수국을 선물했다가 마음에 둔 여자로부터 실연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아직도 미혼의 몸으로 꽃집을 운영한다는 그 옛 여자친구의 가게에 몰래 가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감히 들어가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돌아왔지만 말이다. 그때도 오늘처럼 여름이었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꽃집 앞에는 예전에 안이 선물했던 빛깔의 수국이 한 무더기 피어 있었다.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다. 안에게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10여 년 전 어느 날 한 대학병원 근처 꽃집이 보이는 길 건너편에 서서 무조건 네가 보고 싶었다며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던 적도 없었던 것이다. 아니, 이것도 아니다. 그저 오늘 아침 처연히 내리는 비를 보니 갑자기 수국이 생각났을 뿐이라고 아는 생각했다. 아주 오래전 희 역시 20살이었다. 20살보다 더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시절로부터 떳떳하게 진화한 존재라고 은근히 뻐기곤 한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20살을 겪지만 그 시절을 현재와 중첩해서 소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희가 가르치는 음악에 빗대어 말하자면 한 소절의 멜로디는 각각 독립된 음표들의 집합이지 한 음표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희의 주장은 이런 거다. 누구나 20살을 지나오지만 그 시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있어 전혀 다른 타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이 드는 순간 다른 평행 우주로 떠나곤 한다. 그리고 에너지의 등가 교환 법칙에 따라 다른 우주로부터 흘러들어온 말랑말랑한 단백질과 칼슘이 당신의 형체를 만들고 떠난 이의 기억을 이어받는다. 그리하여 잠이 깨는 순간 당신은 그 자신이 어제의 당신이라고 착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서 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오늘을 위해 살아야지 과거의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희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각색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아마도 그 꽃집 여주인은 안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불안정한 변주였을 것이다. 사실 희는 며칠 전부터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하는 안을 몰래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제는 동료 선생님이 되었지만 희에게 안은 학창시절의 은사이자 남몰래 연모했던 첫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전문 연주자가 되려는 목표도 없지 않았으나 희가 굳이 까다로운 교직 과정을 거쳐 교직에 종사하게 된 것도 순전히 안 때문이었으니 그의 모든 것이 관심사항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며칠 전 아내 책상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을 때도 여느 때처럼 몰래 살펴보았다. 전시회 초대장이었는데 겉면에는 아내 이름과 함께 보내는 이의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소 우울한 기분에 며칠째 의기소침해 있던 희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안이 센티멘털리즘에 빠져 되지도 않는 수국 얘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니 다소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 품어온 짝사랑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뭐가 모자란 게 있다고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연모의 신호를 보내도 언제나 털털 웃는 것 한 번으로 무마되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취급만 받으니 말이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전시회 초대장이네요. 희가 안에 책상 한쪽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며 전공법을 택한 것은 한순간 느낀 분한 감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잖아도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엔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였을까? 아는 혹시 시간이 되면 전시회에 같이 가자며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10여 분에 걸쳐 아내 부탁이란 것을 찬찬히 들은 후에 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은 전시회 준비를 하는 내내 아내에게 초대장을 보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 서울에 와서야 영은 아내 근황을 한 달이 건너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망설이다 초대장을 보낸 건 전시회를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영이 안을 처음 본 것은 해안도시의 바닷가에서였다. 이혼한 뒤 어렸던 영을 데리고 줄곧 혼자 살아온 어머니에게 영의 외삼촌이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니 비슷한 처지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을 건넨 참이었다. 이미 사춘기가 지나 외롭다는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된 영으로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그해 여름 외삼촌의 주선 아래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를 겸한 자리를 가졌다. 새아버지가 될 사람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영에게는 오빠가 될 사람이 바로 안이었다. 안은 처음부터 영의 마음에 선명한 화인을 남겼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쇠난로에 손을 뻗치다 벌겋게 달아오른 온도에 화들짝 손끝에 화상을 입었던 선명한 기억처럼 그렇게 영의 마음에 뭔가 또렷하게 들이닥친 것은 여중생 시절 별 생각 없이 방학 과제로 서울의 미술전에 다녀왔다가 영영 화가의 꿈을 품게 된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상견례를 겸한 식사를 마친 후 오지랖 넓은 외삼촌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누이네 가서 사는 형편도 보고 차나 한잔 하고 가게. 라는 말과 함께 안이 아버지와 같이 영의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습작으로 그리던 영의 유화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안이 가고 나서야 영은 자신의 작품 앞에 딱지 모양으로 접힌 메모지를 보게 되었다. 그림을 보니 공기가 질기게 느껴집니다. 투명한 식빵으로 된 대기를 헤쳐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단출한 면 문장이었다. 영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한 평을 듣는 게 처음이었다. PS. 난 네가 마음에 쏙 들어. 넌 100만 년 전부터 내 동생이었을 것 같아. 너는 어떠니? 딱지 메모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서로 사는 생활권이 달라 1년 정도 두고 보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으로 얘기된 후로 안은 주말이면 새아버지가 될 분과 함께 영의 집으로 와서 묵고 가곤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기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영의 어머니에게서 불치의 병이 발견되어 자연스레 합가는 없던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안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끊겨야 했지만 영이 서울로 진학한 후에 둘의 만남은 이어졌다. 물론 오누이에 준하는 형식은 지키면서 말이다. 그건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후 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림을 더 그리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다. 재학 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별달리 걸리는 일은 없었다. 고향의 집과 소소한 부동산을 정리하니 얼추 이모가 계신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소박하게 공부하고 그림을 그릴 여건 정도는 됐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 거의 10년 만에 전시회를 겸해 귀국한 것이니 말이다. 영은 외국에 있는 동안 때때로 생각했다. 자신이 커다란 무리를 해가면서 출국한 이유는 어쩌면 그림에 대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30도 중반이 넘었으니 당연히 결혼은 했겠지. 영이 처음 귀국할 때 아내 근황을 알아보면서 자연스레 떠올린 생각이었다.
그러나 곧 들려온 소식은 아직 독신이라는 것이었다. 영은 언젠가 선물로 주기 위해 그림을 포장했던 것처럼 큰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초대장을 보낸 셈이었다. 오래전 영을 100만 년 전부터 동생이라고 불렀던 그녀의 아내에게 말이다. 아는 망설임 끝에 희와 동행하여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시회에 참석해서 만약 영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희를 약혼자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아는 어쩐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에 대한 적절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왜인지는 모른다.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아서였다. 물론 전시회에는 각자 시차를 두고 들어가고 나중에 약혼자로 소개할 상황이 생기면 안이 희를 부르기로 말을 맞추었다. 오히려 걱정은 만약 영이 독신이라고 하는 경우의 상황이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딱히 준비된 시나리오가 없었다. 아마도 조심스레 마음을 내비칠 터였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하튼 아는 그저 무작정 영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른 생각은 건너뛰고 싶은 게 아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다소 황당한 부탁이었지만 희는 조용히 부탁에 응했다. 사실 부탁할 만한 학교의 다른 여선생도 있지만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에 반해 제자였던 희라면 얼마간의 부담은 덜어진 셈이다. 영을 만났다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가도 희를 생각하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희는 항상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적어도 자기에게는 그랬다. 언젠가 음대에 막 입학한 직후 자신도 교직이 꿈이라며 의논하러 오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부터 성심성의껏 교직 이수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도와줬던 터였다. 항상 어리게만 느껴지던 옛 제자가 어느덧 이렇게 자라 자신과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으니 큰 보람으로 생각되었다. 생각해보니 한때 영도 교직에 마음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 아는 교단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코치해주지 못했다. 어쩌면 그 시절 영을 볼 때마다 일말의 죄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뜬금없이 영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주말마다 내려가던 방문을 이제는 거절한다고 해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는 영이 찾아와 엄마가 췌장암이라며 펑펑 울 때야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아는 영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묵직한 아픔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를 몰랐었다. 그러나 영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흠뻑 울다가 내려가고 나서야 자신의 명치 끝에 걸려있던 그 막막한 돌멩이 하나가 차분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는 영의 어머니의 불행을 가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너무도 생경했고 또 무서웠다. 그래서였을까? 아는 한동안 이상하게 영이 두려웠다. 아니 미치도록 그리웠다. 하여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관호로 헬쑥해진 그녀를 보면서도 안 됐다는 마음과 동시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욕망이 솟구치곤 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갈등의 상황은
새어머니가 될 뻔한 영의 어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은 그녀 영의 내심이었다. 만약 이제 영은 실질적으로 천의 고아가 되어 의지할 때라곤 오직 자신뿐인데 그런 사람이 불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영영 그녀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안이 서둘러서 영의 유학을 채근했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영이 가진 재능이 더 넓은 세상에서 꽃피웠으면 하는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당장에 어디론가 멀리 치워 결정의 시간을 유예시키려는 마음. 그 당시 이 둘 중 어느 편이 더 강렬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래도 해답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 출국 전날 아는 용기를 내어 영에게 장난스러운 어조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수국의 계절이에요. 오빠도 보셨죠? 오빠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마당에 이젤에 놓여있던 그림 제목이에요. 아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어째서 그 그림인지에 대해 밤새워 고민했다. 영과 헤어진 후 시내 서점에 가서 찾아본 수국에 대한 꽃말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가장 긍정적인 해석이 고작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솔직함 정도였다. 아는 결국 영의 대답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 그림을 통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러니까 부모님끼리 상견례한 날을 굳이 거론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인간적인 예의를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더군다나 아는 그날 100만 년 전부터 너의 오빠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요지에 쪽지를 주기도 하지 않았던가. 아는 그런 이유로 출국 당일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영이 따로 포장해준 그 수국 그림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상견례를 상기시키는 수국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굳이 그 그림을 거론한 영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그림을 받으면 영영 영과는 어떤 가족의 형식으로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터였다. 아는 오래전 고민했던 그런 씁쓸했던 번민을 떠올리며 갤러리로 향했다.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의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갤러리 근처에서 확인해 보니 희는 애당초 약속대로 먼저 갤러리에 도착해 있었다. 영은 서글펐다. 어느덧 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지만 아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오지 않을 생각인가 하여 영은 기운이 빠졌다. 이래서야 무리를 해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의기소침해 있을 때 안이 전시회장에 들어섰다. 그렇게 만난 안과는 진짜 온누이도 그렇다고 연인도 아닌 채 거의 10년 만에 의례적인 안부를 나누었다. 일단 천천히 그림부터 둘러보라고 하고 안내석으로 돌아온 영은 오랜만에 재회한 안의 모습에 뺨에 붉게 홍조가 드는 것을 느꼈다. 마침 안은 예의 그 그림을 보고 있었다. 영은 안이 오래도록 그 작품을 봐주기 바랬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기술적 미숙함과 함께 센티멘털한 치기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만 자신이 맨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 수국의 계절을 말이다. 오래전부터 영이 이 그림에 애착을 가진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건 안이 그 그림을 처음으로 작품으로 봐주었고 그녀가 작가로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데
격려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영은 이 그림을 안에게 줌으로써 자신이 지닌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안은 그것을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때서야 영은 확실히 안이 자신을 한 명의 여동생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당시 영은 포장까지 마친 그림을 비행기에 들고 탄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오늘에서야 영은 그 그림을 안에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 주려고 한 그림의 포장 속에는 만약 안이 원한다면 최대한 일찍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겠다는 것과 이제는 오빠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물론 영 역시 딱지 모양으로 접은 편지였다. 의식하지 않는 척 아내 뒷모습을 쫓으면서 잠시 옛 생각에 잠겼던 영은 그러나 전시회장에 먼저 와서 관람하던 한 여자가 아내에게 다가가 살짝 눈인사하는 걸 보고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영은 여자의 눈빛에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해 낼 수 있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 빛을 뭐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빛으로는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언젠가 안이 영의 그림에 대해 남긴 단출한 문장을 읽은 후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을 때 느낀 종류의 그런 빛이었다. 투명한 공기가 질겨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할 때는 식빵으로 된 대기를 결따라 한 줄 한 줄 찢어내듯 그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헤엄쳐가는 것. 여자의 눈빛은 그런 환희를 품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영에게 전시회 작품에 대해 몇 가지 묻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아내 약혼자란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 순간 영은 태양계로 파고든 어떤 미지의 혜성이 다시 커다란 포물선을 그린 후에 먼 우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그래,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용기를 내어 최선의 시도를 해봤다는 것으로 영은 위안하기로 했다. 다행이라면 아내 약혼자가 무척이나 생기발랄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위니펙에서의 10년 동안 그녀는 안이 잘 살고 있나 항상 걱정했었다. 그러니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이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고 영은 그렇게 위안했다. 오빠, 내 딸 예쁘지? 전시회를 둘러본 아내에게 영은 갤러리 안내석에 앉아있던 아이를 소개했다. 아이는 부침성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자 안도 영에게 한쪽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여자를 불러 약혼자라고 인사를 시켰다.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약혼자께서 아름다우시네요. 과분한 칭찬입니다. 그럼 저는 그림을 마저 보고 있을 테니 말씀 더 나누세요. 여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안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림 잘 봤어. 나 저 그림 사고 싶은데 줄 수 있니?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게 예전에 주겠다고 할 때 가져가시지. 오늘이 전시회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림 잘 그리고 다음에 전시회 하면 또 보러 올게. 딸이 참 예쁘네.
잠시 후 그림을 받을 학교 주소를 남긴 안은 여자와 함께 갤러리를 나섰다. 그런데 엄마, 왜 이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어? 일부러 꼬부랑 발음으로 모르는 아저씨한테 인사도 시키고. 아까 영이 불러 인사를 시킨 여자아이가 영을 쳐다보며 함께 온 자신의 진짜 엄마에게 물었다. 그러게 말이다. 이건 어른들만 알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궁금해하지 말렴. 어쨌든 연습한 대로 잘했으니까 집에 가면서 인형 사줄게. 그렇게 아이를 달래던 엄마가 영에게 다시 핀잔을 한다. 저 사람이었니? 어쨌든 이제 후회는 없지? 그래, 후회는 없어. 여하튼 동창이라고 오랜만에 귀국해서 이상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 그런데 굳이 결혼해서 딸까지 있다고 둘러댈 필요가 있니? 영은 자신이 맨 처음 그린 이제는 약간씩 빛을 바랜 수국의 그림 앞에서 대답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 아닐까? 상대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 그게 사랑에 대한 예의야.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사랑이란 게 그런 건가? 나도 딸 낳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영은 대답 대신 아까 봤던 아내 약혼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인사하던 정겨운 눈빛도. 그걸 영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영영 사라져버렸다. 희가 선뜻 아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은 이참에 어떻게 해서든 그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선생님이랍시고 나이만 많았지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바보인 사람이었다. 아는 동행회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희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갤러리에 먼저 도착해서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국을 그린 낡은 그림을 보고 그간의 사정을 대략 짐작했다. 그림 아래에는 수국의 계절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다. 이게 우리 선생님을 아프게 한 그 수국이란 말이지. 그림을 보던 희는 내심 전의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건 분명 팔만한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에 희는 작가인 영에게 이 그림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죄송하지만 이 그림은 파는 게 아닙니다. 아마추어 시절의 작품으로 개인 소장용이니 양해해 주세요. 영의 대답은 희의 예상과 같았다. 이번 가을에 제가 결혼하는데요. 신혼집에 이 그림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희는 이번 가을과 결혼이란 단어를 살짝 강조하며 한 번 더 졸라보았다. 결혼 기념으로 구입하실 거면 신랑 되실 분과 함께 같이 고르지 그러세요. 빙고. 이 역시 희가 꼭 원했던 반응이어서 바로 대답했다. 그러지 않아도 이따 여기 갤러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다른 그림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희는 돌아서면서 미소를 지었다. 영은 미처 몰랐겠지만 희는 진작 와서 영이 자신의 동창과 함께 안에 대해 의논하는 소리도 들었다. 전에 듣기로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지만 혹여 안이 결혼했거나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신도 결혼했다고 할 터이니 친구의 딸애에게 잠깐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말이었다. 생각해보면 같은 여자로서 안 된 상황이긴 했지만 희는 더 이상 바라보는 사랑은 하지 않기로 결심한 참이었다.
그래서 안이 도착한 후에 여자가 슬쩍 안의 뒷모습을 쫓는 걸 보며 희는 일부러 안에게 눈 인사를 했다. 마침 수국의 그림에 집중해 있는 남자가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같은 여자가 보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눈빛이었다. 뭐 할 수 없다. 사랑은 쟁취하는 자의 사랑인 것이다. 선생님, 이제 후회는 없으신가요? 갤러리를 나와 희는 살짝 안에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잠시 멈칫하던 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안은 후회가 없을까? 희는 잠시 자신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 순진한 선생님은 이제는 어떻게든 마음을 정리할 것이다. 희는 못을 받기 위해 아까 인사를 하던 딸애가 그녀의 우아한 분위기를 쏙 빼닮았다고 연거푸 칭찬을 했다. 여하튼 이상한 부탁인데 들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서글펐는지 안이 말을 돌렸다.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요, 뭘. 어쨌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선생님의 부탁을 들은 요 며칠간 사랑이란 게 뭘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걸요. 아니야,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그 애는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모양으로 혼자 있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어쨌든 나 역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애를 위해서 내가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사랑의 예의인 것 같아. 선생님 마음이 편해지셨다니 그걸로 된 거죠. 참 선생님, 아까 수국 그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선생님과 자주 그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희는 살그머니 안에 팔짱을 끼었다. 편해지면 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수국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토양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꽃의 성질을 단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이 뿌리를 편 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면 백반이나 석고가루를 교대로 묻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빛깔로 꽃을 피우는 것. 희는 생각했다. 이게 수국의 계절이다.